네, 개요 작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요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됐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그 개요들을 작성해보는 연습과 함께 이미 이제 만들어진 재료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혹시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혹은 개선하면 또 양질의 개요가 될 수 있을까, 더 튼튼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진 그런 개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건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소위 한국어 공동체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그래서 독자들이 그렇군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요를,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를 재구성해 보는 연습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개요의 어떤 특징과 요건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개요를 적절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 두 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요가 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독자와 작가, 글 쓴 사람과 읽는 사람 간의 어떤 소통의 고리 역할을 한다. 결국은 개요는 설계도이면서 글 전체를 비추는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개요가 어떤 모습으로 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개요들 중에서 그런 몇몇의 약점들을 개선해서 또 완성도 높은 개요를 만드는 연습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심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요는 글의 완성된 모습을 담고 있죠. 글을 쓰기 전이지만 이미 글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개요는 담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설계도의 경우에도 건물을 짓기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요는 글 전체가 한눈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요를 바라보면 이렇게 글 전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요에서 우리는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체로 개요가 잘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한편 개요에는 글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소위 이제 논리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요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지고, 우리는 그래서 개요를 점검함으로써 글 전체가 혹시 가질 수 있는 약점이나 어떤 논리적인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건물도 어떤 설계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이 있는 설계대로 건물을 짓게 되면 결국은 건물 자체에서 어떤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건물이 기울게 된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예를 보면 건물을 완성했는데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강 공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해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고층 건물이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빠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실수로 빠뜨리게 됐는데 결국은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게 완공이 된 거죠. 고층 건물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건물은 완공됐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설계 보강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어떤 그런 믿기지 않는 현실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결국은 설계도에서
엘리베이터라는 핵심 요소, 필수 요소가 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건물이 완성됐을 때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버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설계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빠진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계에 보완을 했더라면 그 설계도대로 그냥 건물을 짓기만 해서도 충분히 쓰임새 있게 건물이 완성이 됐을 텐데요. 이미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설계상의 결함 때문에 그런 어떤 묻지 못할, 믿기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개요에서 그런 어떤 전체 논리적인 맥락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개요를 토대로 완성된 글에서 논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흐름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가 읽기 쉽게 이렇게 전개되지 않는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을 개요 단계에서 하게 되면 글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뜯어 고치고 뭐 삭제하고 추가하고 하는 그런 성가신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을 다시 수리하는 것보다는 설계 도면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은 다음에 다시 보강 공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떤 설계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과 또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의 어떤 기본 자질은 결국은 개요를 작성하는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문장을 이렇게 뭐 빨리 쓰고 잘 쓰고 하는 이런 것들도 물론 뭐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글을 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개요를 견고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것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개요는 다시 정리하면 글의 완성된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당연히 글 전체가 한눈에 들게 하고 글의 흐름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개요에는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시 우리가 개요를 쓴다고 보면 완성된 모습을 담을 수 있게 그리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흐름이 잘 드러나게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쓰는 사람의 의도를 간결하게 구현한 것. 그것이 바로 개요다.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이것은 충실한, 아주 친절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개요를 잘 하게 되면 아주 충실한 안내자를 옆에 두게 되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봤던 개요와 원고의 관계를 다시 좀 복습 삼아서 보게 되면 개요의 주제문은 원고에서의 제목이 되겠고요.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결국은 실제로 원고를 작성했을 때 첫 번째 문단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에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묶어서 실제로 두 번째 문단이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문단이 4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 문장 4개가 결국은 4개 문단의 어떤 를 구성하게 되는 어떤 핵심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이 원고는 결국 개요에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생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개요와 작성된 원고는 이렇게 짝이 맞는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요를 복제한 형식으로 원고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개요의 결함이 있지 않도록 개요가 견고한 논리를 갖추도록 그리고 개요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개요에 글 쓰고자 하는 사람의 중심 내용, 핵심어가 아주 선명히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쉽고 독한계란 구조를 갖추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혹은 글쓰기 공부를 하는 시간에 실제로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연습에 앞서서 반복해서 계획하고 재료를 모으고 설계하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 짓는 능력을 기르는데 집 짓는 기술자를 길러내는 어떤 과정에서 매일 벽돌 쌓기만 반복한다고 해서 집 짓는 기술이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되는 교육관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는데요. 개요와 원고가 이런 형식으로 짝을 이루게 된다. 뼈대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어떤 소위 약간의 어떤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플랫폼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소나타와 K5가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두 개의 다른 자동차이긴 하지만 뼈대를 같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요라는 하나의 뼈대를 가지고 원고를 생성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뼈대를 공유하는 것이 이런 그 개요와 원고 간에는 이런 역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잘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로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요 예인데요.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서술형 문장으로 개요를 구성하도록 하자고 하는데요. 1, 2, 3, 4처럼 이렇게 아무 내용 없이 꿈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어가 드러나지 않게 이유에 대해서 적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노력에 대해서 적고 내가 바라는 간호사상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노력에 대해서 적고 자한다 이런 설계를 한 거죠. 그 주제문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해두고 결국은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이유와 지금까지의 노력과 간호사상과 앞으로 해야 될 노력 이렇게 4개로 구성하겠다고 설계를 한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영상을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영상을 담을 수 있을까요? 내가 꿈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30초짜리 영상을 만든다. 그럼 어떤 장면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로서 어떤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반쪽짜리 설계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도록 핵심어가 포함되도록 중심 문장들을 구성을 해야겠다.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간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주제문을 가지고 한다면 꿈을 갖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 만난 간호사에게 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노력은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간호사상은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전공 공부와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간호학과 학생이 구상한 어떤 개요라면 이런 형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상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어린 시절에 간호사와 만나는 경험이라든지 간호사와의 어떤 인연을 계기로 해서 간호사의 모습에 반하게 되는 어떤 풍경을 우리가 영상에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걸 30초짜리 영상으로 담아보라 이렇게 한다면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위 이제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개요를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개요에는 내가 꿈을 갖게 된 이유라고 끝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기만 알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핵심어가 포함되는 형식으로 중심 문장을 기술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 아래쪽에도 보면 나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문을 가지고 어떤 개요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어린 시절 만난 간호사에게 반하여 간호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 장애인 센터에서 봉사활동 등 희생과 봉사를 그동안 실천해왔다. 가족까지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전공 공부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나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위에과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방식처럼 해도 되죠.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 되겠는데 가능하면 아래 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을 좀 더 간결하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기 어려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개요입니다. 이런 개요를 어떤 자신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끔 한번 수정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다. 서로의 의견이 아주 다르다. 토론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 토론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안락사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없고 그냥 껍질만 드러나 있는 그런 개요인데요. 영상으로 담아낼 수는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음성은 담아낼 수 없는 무슨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개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대사도 포함되는 그런 개요를 작성하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찬성하는 입장은 이러하다. 반대하는 입장은 이러하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개요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같은 경우인데요. 카피라이트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적겠다는 거죠. 카피라이트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공존의 범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적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할 일, 점심때 할 일, 저녁때 할 일에 대해서 그냥 아침에 할 일, 점심때 할 일, 저녁때 할 일 이렇게 메모를 해둔 거죠. 아침에 할 일이 운동인지, 전화인지, 공부인지 이런 것 핵심 내용이 아침에 할 일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이런 어떤 메모 같은 성격의 개요인데요.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포함해야겠죠.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도록 개요를 작성을 해야겠죠. 주제문 같은 경우도 주장하는 내용, 이게 글 쓰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핵심어가 글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어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야겠죠. 봄이 짧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충분히 누려보자. 주제문은 짧아진 봄을 되찾자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연결고리 같은 부분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죠. 일련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짧아져가는 봄을 누리자 이런 주제문으로 만약에 글을 쓰고자 한다면 봄이 짧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근데 봄이 짧아지고 있는 이것은 이제 되돌리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 봄을 좋은 계절을 충분히 좀 누리는 생활을 하자.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주제문으로는 짧아져가는 봄을 누리자.
이게 점점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음, 충분히 좀 누리도록 노력하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거겠죠. 주제문을 녹색 성장에 투자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만약에 한다면,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 현상이잖아요. 이것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이다. 그러면 결국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해결책을, 처방을 제시하게 되겠죠. 원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성장에 투자를 늘리자.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어떤 그런 투자, 그런 어떤 성장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자. 그러면 자연을 누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어는 녹색 성장에 투자하자. 이게 주제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제문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중심 문장들을 구성하되 그것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일정한 어떤 방향을 형성해서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개요를 작성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요건이 될 수 있게, 요령이 될 수 있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개요가 선명해야지 이걸 토대로 글을 완성했을 때 그 글 자체가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걸 쓴 사람은 봄을 누리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되돌리기 어렵다. 역시 그렇구나. 나도 올 봄에는 좀 봄을 좀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좀 기회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녹색 성장에 투자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글에 있어서도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녹색 성장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구나. 역시 지구온난화를 좀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독자에게 내 주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과 함께 무엇보다도 논리적인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 구조가 견고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요령, 핵심 요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맥락을 견고하게 쓰기와 관련된 또 다른 연습인데요. 주제문의 지구온난화를 지구온난화 방지로 바꾸어서 아래의 계율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보자는 문제네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국가 및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4개의 중심 문장으로 구성된 계율인데요. 주제문이 지구온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주장이죠. 아마 이걸 쓴 사람이 이런 의도,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자 이런 의도로 쓴 건 아닐 테고요. 아마도 본래의 의도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도로 아마 썼겠죠. 쓰는데 이제 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문을 지구온난화 방지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으로 개요를 한번 다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제문을 잡게 된다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되겠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원인이 무엇이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겠고요.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겠죠. 네. 지금 1, 2, 3, 4, 4개의 어떤 그 중심 문장들이 나와 있고, 주제문은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핵심 주장이 드러나 있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하나로 묶고 네 번째 문단을 근거와 주장으로 나누어서 4개로 다시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3번은 그대로 두되 4번은 둘로 나누고 1, 2번은 합치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셧다운 제도는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의 일부 접속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 갈수록 늘어나는 주제이다.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의 어떤 접속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셧다운 제도죠. 이것을 묻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접속하지 않게, 못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어떤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셧다운 제도를 시행한 것은 어쨌든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좀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에 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의 게임 평균 접속자 수는 시행 전에 비해서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셧다운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 대단히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결국 주제문은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의 근거로 4.5%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글에 가진 어떤 지금 제시된 개요는 보면 핵심 주장은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 셧다운 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된다는 대한 내용이 1, 2, 3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셧다운제를 시행한 이후에 4.5% 감소했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셧다운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예비적인 내용들이 세 문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효과적인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셧다운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1, 2, 3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 결국은 이것은 셧다운 제도의 어떤 효과가 미미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 2, 3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서 구조를 좀 논리적으로 강화하는 불필요한 정보와 필요한 정보의 균형을 갖춰서 핵심 정보가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티베트는 현재 독립운동 중이다. 중국이 무력으로 티베트를 점거하였다.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평화를 풀고자 하는데 중국은 자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주제문이 티베트의 독립과 중국의 이해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주제문으로서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죠. 서술형 문장의 형태로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고 있지 못한 관계입니다. 주제가 분명하게 주제문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고 시간이 조금 지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제문은 주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서술형 문장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주제문이나 이 뜻이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 이런 뜻이니까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기술을 해야겠다.
중국이 점거하였고 독립운동 중이고 평화를 풀고자 하지만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티베트의 독립을 두고 중국과 티베트가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소위 사건 기사,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고요. 독립운동이 진행 중인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양국의 어떤 민주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주제문은 티베트와 중국의 대립에 국제적인 어떤 관심이나 중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제문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 티베트와 중국 사이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제문을 작성을 해야겠죠. 여기도 로봇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주제문에 구체적으로 좀 적어보자 하는 거죠. 주제문에 로봇 등장을 위해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영향이 무엇이다라는 핵심어가 빠져있는 이 껍데기밖에 없는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 등장하고 자동화되어 가고 그래서 로봇의 어떤 복지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독자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이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주제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주제문을 완성을 보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포함되는 주제문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완성도 높은 계류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포스 불편 현상에 대해서 알림이를 설치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옥상 조경은 인공 기반 녹화의 한 가지 방법인데 결국 주제문이 옥상 조경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옥상 조경이 무엇이고 그것의 효과가 어떠하다. 최근에 이제 옥상에 이렇게 정원 같은 걸 바꿔서 휴게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 친구가 옥상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주제문을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혹은 강조하는 신념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개요에 반영이 되어야 이거를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무슨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 주장이 주제문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옥상 조경은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옥상 조경의 효용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로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옥상 조경을 생활화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주장을 담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끔 주제문을 구성을 하자. 여기도 보면 주제문이 보고 싶은 친구에게인데요. 친구야 잘 지내냐, 추억들이 생각난다,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주제문이 이 편지글 같은 요 편지글에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가 참 그립다 야 너 참 보고 싶다 야 이런 메시지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보자라는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주제문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주제문이 분명히 고향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이렇게 되게 하든지 인간은 참 변하지만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자기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글 전체를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가 주제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다.